반갑습니다. 안건욱입니다. 오늘 주제는 명예공직입니다. 오늘 스위스 명예공직 이 주제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주요한 핵심적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스위스는 저나 또 여러분처럼 일반 그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보통의 직업을 갖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연방 정부나 주 정부나 자치단체의 공직을, 그것도 아주 주요한 공직을,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한 공직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직들이 직업 정치인들이 그와 같은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자기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동시에 소위 말하는 공직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명예공직 시스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전달하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쭉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그 주요한 공직을 직업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다. 해서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 세 가지 소주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스위스에서 이 정치권이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연방이나 주정부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명예공직들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명예공직이라는 것이 정치행정적으로 볼 때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공직이 직업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공직이 관료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병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해서 그래도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요건들을 볼 때에 그와 같은 정치 관료제화의 불가피한 면들이 있어요. 그 불가피한 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들을 드리게 됩니다. 우선은 스위스에서 명예공직, 어떠한 것들이 명예공직들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스위스는 본래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아주 중요한 정치 시스템이 한 5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스템상의 하나의 원칙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의 특징인 나라를 경영하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연방주의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의 자치권이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위 말하는 명예공직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 차례 들어오셨던 직접민주주의, 이러한 요소들이 스위스의 정치와 행정을, 그 시스템을 만드는 하나의 이 근간이 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명예공직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은 이 명예공직이라는 것은 다른 나머지 5개 원칙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서로 결합이 되고 그래서 정말 좋은 시스템으로 자리하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방에서도 그리고 주 수준에서도 소위 말하는 모든 세 계층에 걸쳐서 이 명예공직이 다들 찾아볼 수가 있다. 우선은 연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왼쪽이 이 스위스의 하원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국회에 해당이 되는 곳이고, 오른쪽에 있는 곳이 이게 연방 상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죠. 예. 그래서 스위스는 우선은 연방 수준에서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양원제 내에 있는 모든 의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직업 정치인들이시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올려져 있는 게 보시면 연방의 대표적인 명예공직이 이 두 가지다. 국회의원과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이 상원의원 이 모두가 명예공직으로 운영이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을 바꾸면 본래 자기 본업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본업을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소위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국회라면 그죠? 국회의 이 공직을 수행한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연방 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들이 선출되는 방식은 비례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스위스는 대부분의 선거제도들이 다 비례 방식입니다. 그 비례 방식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정책을 담아내기에 용이하고 또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고 소수자도 배려하는 차원이 단순한 배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의견이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이제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스의 하원은 비례대표제 방식에 의해서 4년의 임기로 20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00명 모두가 명예공직이라는 말씀이죠. 직업 정치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연방 상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놓으신 것, 제가 써놓은 것처럼 슈탠델라트라고 해서 여기는 지역의 대표이고 각 지역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주 정부들이 이제 주가 정책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대표로 보시면 됩니다. 연방 상원을 구성하는 숫자는 46명입니다. 이 46명이 어떻게 46명이 되느냐면은 스위스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스위스는 26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개들 중에 본래 하나의 주였던 것들을 두 개로 쪼개거나 본래부터 아주 작은 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프 칸톤이라고 해서 작은 본래 본 의미는 반쪽짜리 주다고 말하는 건데 사실은 아주 작은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들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주는 각 주마다 2명씩의 대표를 뽑고 그 다음에 6개의 할프 칸톤이라고 말하는 작은 주들 같은 경우에는 1명씩을 대표자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주의 이제 규정들에 의해서 대표로 선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하 양원 모두가 직업 정치인에 의해서 이 공직이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역사는 스위스란 나라의 헌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스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라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 명예공직에 관한 사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모두 다가 명예공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명예공직으로 그 국회의원직을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 공짜로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이 다 활동 수당들입니다. 이 활동 수당들을 계략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하원이나 상원이나 실제 금액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죠. 다른데 이 금액을 우리 원화로 환산을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를 않습니다. 활동비가. 그래서 그러나 이 활동비의 금액을 국민 소득 수준과 이런 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초점을 두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선생이기 때문에 제가 본업이 학교 선생이에요. 그러면 제 수입원이 학교가 주 수입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지금 학교 선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학교 선생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내가 공짜로 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 받고 합니다. 얼마 줄지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서유사학교의 강의가 중요하냐? 학교가 중요하냐? 그러면 저는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학교가 중요하죠. 수입원도 거기가 훨씬 클 뿐더러 만약에 제가 대학교 선생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안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올인을 해야 합니까? 저의 본업에 올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서양 사람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서양 사람들 역시 이 양반들이 상하위원 전부 모두 다가 자기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기 생업이 본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본업이 흔들리면 명예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을 편하겠습니다. 밥그릇이 아니다는 거죠. 밥그릇이면 어떻습니까? 밥그릇 싸움을 정치적인 문제로 밥그릇 싸움을 치열하게 하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밥그릇 외에는 아무리 생각이 안 나요. 그 이야기가 나중에 왜 개혁을 해야 하는가의 당위적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받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이 국민과 시민의 뜻에 쫓아서 가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우리에 비해서는 우리가 직업화되어 있으면 이게 내 직업이라는 거죠. 이 밥그릇이에요. 그러면 그 밥그릇의 이해관계가 본업이기 때문에 본업의 이해관계가 부업인 이해관계보다 어떻겠습니까?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폐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 역시도 어떠냐면은 주는 하나의 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 주의회가 모두 명예직으로 되어 있다. 명예직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 서비스의 주를 우리 한국의 이 정치행정 계층과 동일한 맥락에 놓고서 물론 동일한 맥락에 놓고 보면 주가 우리의 광역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주라는 것하고 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입법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있죠. 그런데 자치법규는 본래 법이 아니고 행정적 규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주에서는 뭘 하느냐? 법을 제정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정하는 곳은 유일하게 국회밖에는 없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여기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 주에 해당되는 법을 만드는. 헌법도 자기들 주마다 각기 다른 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가 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주정부가 가장 큰 많은 이 재정적 권력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40%가 넘어서 약 한 43%, 44%가 주정부의 재원이고 연방이 34%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일을 하고 또 법률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주의회 의원들은 사법 권한을 또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 스위스는 삼권 자체가 다 분립이 수평제로 분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는 연방, 주, 자치단체 간에 이 각 계층들마다 자치권이 인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법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사람은 본래 이제 모든 행정적인 문제는 주에서 관할 합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어디까지냐면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주의 기관이에요. 자치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들을 운영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치기관이니까 모두 다 여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주의회 의원들은 사법기관을 운영하는 그리고 운영 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면권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면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님께서만 갖고 계시죠. 대통령님께서만 갖고 계신데 저기서는 사면권을 누가 가지냐면 의원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직 기능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면권이 이건 조금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빗나갑니다만 사면권이 대통령 한 분에게 있다. 사실은 사면 권한 자체를 좋은 말로 하면은 뭐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갖고 계신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지셔야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사면 권한을 대통령 한 명만 독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권력이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결코 그냥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다 그 양반이 다 갖고 계세요. 이게 님이시죠. 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게끔. 근데 그 이야기를 스위스에 갖다 대놓으면 사면권을 의원들이 가진다? 그러면은 의장이 가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의회는 한 명 한 명 모두가 수평적인 지위에 있고 모두 다 똑같은 의결과 입법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부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여기가 트루가우주라는 곳인데 트루가우주 같은 경우에는 의원분들이 이게 130명인가 그럴 겁니다. 130명. 그러니까 사면권 자체가 130명에 골고루 나눠져요. 그래서 스위스는 모든 면에서 이걸 보든 저걸 보든 지난 시간에 제가 재정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부분이 다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게끔 한 데서 다 분산되어 있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말씀드리는 이 명예공직에 관한 사항도 사실은 이걸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특정 직업 정치인과 특정 직업 정치인들의 모임인 어떠한 특정 정당이 권력을 독식하는 것.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다가 제기하기 위해서 결국은 스위스를 소개하는 것이겠죠. 그죠? 사실은 의도는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강의의 기본적인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보신 바와 같이 이 주의회 역시 뭐냐면은 공짜로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 우리나라 광역의원 못지않을 정도 수준의 또 주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볼 때에 자기들이 활동하는 그 활동비를 받으면 우리 광역의원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위스가 지난 시간에 보면 어떻습니까?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럼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론 거의 절반 정도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각 주에서 알아서 이제 할 일들이죠. 그것들이 전부 다가 여기에 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이 주의회 운영 규정에 이제 우리도 뭐 각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세비 그거 할 때에 다 알아요. 거기서 자기들 운영 규정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투르가우주 같은 경우에 연 20회 본회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회의 말고 본회의가 1년에 연간 한 20번 정도 된다, 평균. 그리고 한 번 이제 주로 보면은 2주에 한 번 정도 하게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하게 되는데 한 번 할 때에 보통 한 3시간 정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혹시 계산해 보고 싶으시면 여기에 있는 기준 단가들이 있으니까 곱해 보시면 되죠. 계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 외에 여기서는 이제 본회의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것 외에도 이렇게 본회의 외에도 각 상임위원회 활동들이 있고 상임위원회도 보시면은 운영, 감사, 재정과 관련된 위원회, 그 다음에 법무 우리하고는 다르죠. 사법과 관련된 부분. 저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2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각 읍면동 단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소개될 때에 뭘로 소개되었냐면은 순회 판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게 순회 판사로 번역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래 공식적인 명칭은 독일어 원어 그대로 하면 프리던스 리히트라고 했습니다. 프리던스란 말이 저거거든. 평화 이런 뜻이 됩니다. 평화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는 일이 읍면동 수준에 있는 재판관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동네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힘쓰는 판사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평화 판사였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스위스 내에서도 사람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아파트 같은 위에서 막 떠들면 어떻겠습니까? 뭐 시원하지 뭐 한판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차장에 차 삐뚤하게 갖다 대놓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는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옆집 강아지하고 우리 집 강아지하고 붙어가지고 뭐 피 터지게 싸우다 하나 한 마리 죽어버렸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웃 간에 또는 마을 내에서 사소한 개인 간의 관계에서 빚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웅다웅하는 문제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은 거기서 소위 말하는 순회 판사 그냥 한국에 순회 판사로 해서 순회 판사라고 하시죠. 순회 판사들이 그걸 이제 조정을 합니다.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순회 판사가 조정을 해서 안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처럼 소가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형사나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서 본격적인 이제 재판소에서 이 땅땅땅 하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방법원부터입니다. 그래서 순회 판사도 명예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법원의 판사도 상당 부분 명예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각 주에서 알아서 할 일들이. 그리고 순회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적 공부를 한 분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최 선생님이 낫겠습니까? 법학 공부를 한 사람이 나을까요? 위아래층에 싸웠다. 근데 나는 법학 공부를 했습니다. 내 전문 판사예요. 와서 위아래층에 하다가 처음에 아내들끼리 싸우다가 이게 남편 싸움으로 번져서 그 위 사람 장벽살 잡고 흔들었다. 그러면 전문가인 나는 기껏해야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하고 뭐 멱살을 뭐 거꾸로 잡고 뒤로 잡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밖에는 못하죠. 그런데 최 선생님 같은 건 어떻겠습니까? 그 남자가 본래 와일드해. 또 뭐 이래. 그리고 그 사람이 본래 격한 사람이어서 그렇지 본래 그런 게 아니었어. 동네 사람들을 알아요. 그러면 과실 중재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내 전문가인 내가 뭘 중재를 근데 어떻게 중재해야 됩니까? 그 동네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 사법분권화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 한국에는 전부 다 전문 판사들이 나오고 우리는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는데 검사를 우리 이름도 모른다. 그럼 그래 너는 성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의 행동과 자유를 제한하는 걸 그냥 맡기냐? 그 인권 전체를 성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맡기냐? 너는 웃긴다. 우리는 그게 공정성이라고. 그게 공정하냐? 천지도 모르는 사람이 판결을 하고 이 사람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까먹을 갖고 하는 게 공정하냐?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야말로 이건 속된 말로 우리를 원숭이 취급해버린다. 원숭이 취급. 그런 나라가 있나? 미국 가도 그렇게 또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장을 뽑죠. 재판관 개인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 때문에 그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민의 사법부 자체도 시민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열일을 하는 여기 열일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법무 그러다가 그다음에 공간계획은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죠? 그리고 입법업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입법은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법무하고는 달리 입법은 그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라고 또 우리 국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대부분 또 법률 제정과 관련된 법사위원회 이런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또 특별위원회도 있어 특별위원회 활동도 하게 됩니다. 뭐 나아가서는 플락치온이라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 각 정당별 교섭단체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활동들이 있어서 뭐 여기서 보고 계시는 뭐 연간 서무분 본회의를 하고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이렇게 한 번 만났을 때 한 3시간 정도 본회의를 한다는 이거는 아주 좁은 의미의 이야기고 사실은 일들이 많습니다. 해서 이와 같은 일도 많고 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명예공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 그리고 26개 주가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의원들이 일하시는 시간들이.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주정부의 규모가 크면 일도 많을 테고 또 일도 복잡할 거고 원래 사람이 많아지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서로가 바라보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주정부의 규모나 사무의 복잡성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한 주일에 5시간 이하 정도밖에 안 하는 곳들이 아주 뭐 몇 퍼센트 안 되는 한 5% 범위 내에서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5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하게 되는 그런 곳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4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역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의정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 80% 정도가 5시간에서 15시간 한 주일에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는 곳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보시면 좀 적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연간 750시간 이상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이제 곳들은 20%도 안 됩니다. 이 뭐 예를 들면 어디겠습니까? 스위스 도시 아시는 도시들 이름 한번 대보십시오. 제네바, 그죠? 쥐리히, 큰 도시. 예, 대도시들. 대표적인 이제 큰 도시들이죠. 그럼 뭐 베른, 그죠?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렇게 크면 역시 이렇게 많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크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큰 곳이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이런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처럼 뭐 서울시랑 인구 1,000만이 지금은 조금 못 됩니다만 어쨌든 뭐 1,000만 아닙니까? 1,000만 뭐 이런 곳은 없어요. 기껏해야 많아봐야 뭐 몇십만 줄이 해봐야 뭐 40만 될까 말까 하는 동네 그 정도죠. 이게 하나의 주이고 또 하나의 또 그 옆에 있는 또
그 도시들하고 합쳐가지고 또 하나의 시고 하나의 또 주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다름이 아니라 스위스는 단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연방과 주에서 봤을 때에 연방 같은 경우는 연방 상하원 그다음에 주의 모든 의회가 이제 명예공직으로 되어 있다. 명예공직의 의미는 자원봉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원봉사는 아무런 관직을 안 가지고 있어도 그냥 내가 시간 나서 내 자의적으로 누구를 도우면 자원봉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공직이에요. 공직이에요. 그리고 무료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직업 정치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전체의 시스템 자체가 직업 정치 관료제화 되어 있지를 않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자치단체 역시 그러하다. 스위스의 자치단체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정치적 자치단체, 학교 자치단체, 교회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와 같은 세 개의 이제 우리로 보면 읍면동 수준의 세 개의 자치단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정치적 자치단체라고 말하는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보통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말하면은 개청은 대야동이나 뭐 어디나 뭐 신촌이나 이런 것처럼 각 동 정도의 수준인데 이제 이 하는 기능은 보통 지방자치단체, 시가 하는 종합 자치행정을 하는 곳이 시형시죠,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곳이 정치적 자치단체. 이게 대부분의 이야기 말씀드리게 되는 게 여기 정치적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보통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스위스 말에는 사실은 내가 여기 뭐 보통 특별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이건 그냥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편하게 해놔서 그런 거고 스위스에는 보통 지방자치단체도 특별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자치단체나 교회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학교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결정 집행을 하는 자치단체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서양들 같은 경우에 어디가 중심이었겠습니까? 모든 정치 행정의 중심이 어디였겠습니까? 교회였죠. 교회를 중심으로 특히 중세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교회가 왕도 임명하고 뭐 지금 하나로 다 했잖아요. 이제 그런 전통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지역 사회 내에서 교회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이제 이 각종 공공 서비스를 갖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들이 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노인분들 돕기도 하고 뭐 양로원을 지어서 하기도 하고 뭐 유치원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뭐 교회 유치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와 같은 기능들을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는 이거 안 하죠. 학교는 아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표현을 할 때에 학교와 관련된 특별한 사무만을 처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게 특별 자치단체라고 해놨는데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현행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내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그 특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미국 가 보면은. 그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서 지금 제가 드리게 되는 말씀은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전문 정치인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 본업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명예공직으로 이 자치단체 살림이 운영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죠. 예. 해서 그런데 말씀드린 모든 명예공직은 어디에서 어느 과정에서 실질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건
요 제가 제 표현을 보시면 자치단체 정책 과정에서 볼 때의 핵심적인 명예 공직의 기능은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다.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보면은 의회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들으셨죠. 그 의회를 대신하는 게 어디다? 주민총회라고 들으셨습니다. 그죠? 해서 의회가 있건 없건 사실은 의회가 있는 곳에도 주민이 가지는 실질적인 권한이 의회보다 훨씬 큽니다. 의회는 그냥 알고 보면 의회가 있어도 그냥 이 집행기관들하고 이렇게 카운터 파트너처럼 대화의 상대이고 심의를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이지 주요 사안들은 사실은 주민들이 다 직접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과정에서 볼 때 의결을 하는 과정,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그건 주민 전체가 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예공직이 아닌 상태입니다. 유권자이면 누구나 다 어떻습니까? 유권자이면 모두가 소위 말하는 의결 기관이 되는 거죠. 유권자 전체가 의결 과정을 다 지배하고 있다. 이 유권자 전체가 예산과 관련되는 거나 제도와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주요한 사안들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명예공직자 거기다가 결산도 쓰면은 결산도 소위 말해서 주민총회에 관한 거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주민총회에서 이렇게 결산을 다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도 결산도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유권자가 다 하기 때문에 명예공직자들은 이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결국 뭐냐? 여기에 있는 집행과정에서만 명예공직자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의결 기능이 셉니까? 그러니까 의결 기능을 하는 의결기관이 셉니까? 집행 기능을 하는 집행기관이 셉니까? 어디가 더 셀까요? 여기 시흥시의 집행기관은 누구십니까? 시장님이시죠. 시흥시장님. 그러면 의결기관은 누굽니까? 의회죠. 그러면은 시흥시 의회가 셉니까? 시장님이 셉니까? 시장님이 셉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셉니까? 국회의장이 셉니까? 예, 대통령이 셉니다. 예. 그러면은 스위스는 어떡할까요? 스위스 역시 집행기관이 셉니다. 왜? 본래 집에 들어가면 우리 마누라가 셉니까? 제가 셉니까? 당연한 이야기지. 거기서 살림을 다 알아서 살거든요. 주요한 결정 사항들은 그것도 밀리네 나 가보니까. 어쨌든 살림살이를 직접 돈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사는 사람이 돈은 본래 갖고 있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을 누구에게 빌려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갚으면 나는 그 돈 떼이는 거잖아요. 뭐 고소? 야, 고소하려면 해. 고소했다고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끝내 안 주면 까먹도 살고 넣을 뿐. 그 까먹도 넣으면 또 뭐해? 그리고 뭐냐면 그냥 돈도 못 받는데. 사람도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잃을 것 같으면 달라 하다가 안 주면 막 그걸로 끝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입니다. 돈을 결정을 한다, 예산을 결정을 한다, 결산을 승인한다. 다 돈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 주민들이 납세자가 다 갖고 있지만 솔직히 얘기로 그 돈을 쓰는 사람 누굽니까? 집행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이 장땡이라 하지 않습니까? 역시 스위스도 예외 없이 미국도 그러고 독일도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상제도잖아, 그죠? 의원 내각제도. 수상이 그리고 꼴빨이 좋잖아, 그죠? 미국도 대통령이 꼴빨이 좋잖아요. 대통령 얼굴에 여러분 자주 텔레비전 보셨지만 미국 의원들 뭐 많이 보셨습니까? 그건 똑같은 이야기. 스위스 내나 통일한다.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한 집행 과정의 그리고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집행 과정이 뭘로 돼 있다? 명예적으로 돼 있다. 지금 정치인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 어떻겠습니까? 집 밥그릇만 생각하면서 가는 그거를 원천적으로 그냥 딱 봉쇄를 해놔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 이제 이 사례들입니다. 이 보고 계신 화면은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제가 트루가우주라고 그랬는데 트루가우주에 8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주에 8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 86개의 지방자치단체들 중 하나가 이제 보고 계신 여기입니다. 비숍젤, 슈타트 비숍젤, 비숍젤 따라하면 비숍젤 그렇습니다. 비숍젤, 예, 비숍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이름이 비숍젤인데 비숍가 우리로 보면은 한국말로 찾으면 추기경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본래는 이 동네가 추기경이 계시는 그 성당이 있는 이제 막강한 동네였다는 뜻이죠. 지금은 막강 안 합니다, 별로. 해서 그 도시인데 도시를 가보면 이렇게 건물이나 규모가 남다릅니다. 예전의 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이제 이 훌륭함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인구가 6천 명이 안 됩니다. 인구가 6천 명이 안 되는데 여기는 도시 명칭을 쓸 때 앞에 슈타트 비숍젤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슈타트란 말이 시란 뜻이거든요. 슈타트 하면은 국가고 슈타트 하면은 시인데 시라고 써요. 그런데 얘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약 한 10,000명 정도 되는 곳에도 보면 게마인데란 말을 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본래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서 특정 지역 내에 인구 60% 이상이 딱 한꺼번에 모여 사는 거예요. 비록 인구가 적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내에 도시로 치는 건 업은 도시로 칩니다. 업이 되려면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60%가 한 곳에 모여 살아야 됩니다. 분산돼서 살면 안 돼요. 분산돼서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러면 중간에 덜 있고 뭐 강 있고 뭐 바다 있고 이러면 그 촌이거든. 근데 한 곳에 딱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한 곳에 싹 모여 살면은 그냐면은 거기만 딱 들어가면 도시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제도들이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있는 게 이렇게 수입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비슷비슷한 걸 찾을 수가 있죠. 해서 이게 시입니다. 시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단체장 이런 사람. 요 사람들이 내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그 자치단체 여기는 정치적 자치단체죠. 우리가 말하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기에 단체장, 부단체장, 뭐 그 외에 실국장들 보죠. 전부 실국장 명칭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전부 다 이 양반이 단체장이지만 동시에 뭐냐면 여기 써놓은 것처럼 행정, 경제, 재정, 기획, 관광과 관련되는 그 부처의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단체장인 사람 사회복지 분야의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환경, 농촌, 농업, 경제와 관련된 분야의 국장입니다. 사회건강 뭐 이렇게. 이 양반들은 전부 다가 주민 직선으로 뽑혀집니다. 세트로 다 똑같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업 정치인이 아닐 뿐더러 동시에 본래 자기 직업들이 따로 있어요. 시장부터 몽땅 다 명예공직이니까. 따로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집행기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집행기관이 시장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주민 직선으로 뽑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의회와 비슷하게 다수가 여러 명이. 그래서 이걸 미국에서는 우리 행정학 교과서 내에서 미국하고 비교를 해서 뭐냐면 위원회형 정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처럼 돼 있잖아요. 위원회형 정부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여기 스위스에서는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여러 위원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의 정부를 구성을 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를 구성을 했으니까 맞는 이야기고 스위스에서는 이 사람들이 합의제 집행기관이라는 보통 합의제. 왜 합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단체장에는 자기 단체장 고유의 뭐 권한이 있다든지 뭐 사무가 있어서 자기 혼자서 이거는 나의 사무, 나의 권한, 내가 결정해. 그런 게 아니에요. 합의를 한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하고 똑같이 의논들을 합니다. 의논을 해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뭐라 그러나 수기 민주주의, 그러니까 집행 과정 내에서 수기가 이루어져.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독일 말로는 콩코르단츠 데모크라티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의 수기 그게 있어요. 예. 해서 그런 식으로 집행 과정에서도 이게 언론을 하는 게 이제 딱 제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절대로 집행 과정 내에서도 어떤 특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제가 다 공간이 모자라서 안 써놔서 그런데 이 단체장인 이 사람이 여기에 교통 건설 쪽에 가게 되면 이게 M입니다. 꼭 뭐 여기라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 단체장이 요 예를 들면은 건설교통국에 가면 이 사람은 국장이고 이 사람이 단체장인 사람이 부국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M입니다. 뭐 단체장이 또 여기에 갈 수도 있죠. 여기 환경 농촌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 부단체장이 부국장이기도.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돌아가면서 뭐냐면은 한 부서의 국장인과 동시에 다른 부서의 뭐냐? 부국장으로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은 주요 사안에 관한 한 깊이 있는 사무에 관한 거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주요 결정 사안에 관한 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언론을 할 수가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천지도 모르는 사람 데려놓고 언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이 안 돼. 언론이 안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보판상회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알아야 뭐 지랄 뭐 회의를 하든가 말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여기 알 수 있게끔 시스템 자체가 내가 한 부서의 국장이면 다른 부서에서는 꼭 부국장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전문성이 약해서 안 돼.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전문성이 그렇게 요구되지를 않습니다. 왜? 보십시오.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6천 명이 안 돼요. 6천 명이 안 되는 고 자치단체에서 그리 대단한 뭐 이 전문가가 달라들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안 생겨. 이것도 잘 머리에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실국장과 단체장, 부단체장의 이야기고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게 되면 각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크게 보면 의결위원회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문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문이나 뭐 심의나 뭐 자문을 통해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 해서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결위원회는 의결을 하는 위원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분야에 관한 한 의결위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위원회 자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을. 물론 그 사항들이 어떻습니까? 또 합의제 집행기관들 내에서 실국장과 단체장 있는 곳에서 의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전문적인 사안을 오히려 이쪽에 여기 의결위원회에 넘길 수도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문 분야별로 무언가를 직접 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또는 또 감시를 하기도 하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비숍젤이라는 그 시의 예가 여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의결위원회 중에 뭐냐면 회계감사위원회가 대부분 모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예외 없이. 의결을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위원회를 비롯한 이렇게 여러 개의 의결위원회들은 주민 직선으로 뽑히게 돼요. 우리처럼 위원회 한번 만들어놨다가 평생 제가 어떠냐면은 부산시청에 어디 위원으로 지금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만들어 놓고 위원 위촉장은 받으러 가고 위촉장 받으러 갔더니 설렁탕을 하나 사주더라고. 설렁탕 한 걸 얻어먹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거 종료한다고 아니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진 뭐 유명증 받은 거 같고 뭐 위촉장 받은 거 사진 찍으러 살길로 쭉 서갖고 병풍 써준 거지. 사진 찍어주고 그 대가로 뭐 설렁탕 한 걸 얻어먹고 뭐 그걸 끝이. 그런 위원회가 아니에요.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한다. 직접 선출을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위원회가 막강한 거죠. 우리가 주민총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주민총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결산을 승인한다 그랬습니다.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는 자료를 누가 검토하느냐? 회계감사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뽑은 5,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 동네 사람들이 쫙 보는 거예요.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뭐 이런 그분들이 이제 직접 막강합니다. 거기서 이제 집행기관 쪽에서 했던 거를 전부 검사를 다 거칩니다. 다 하고 나면 회계감사위원회에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이게 집행부서로 가서 집행부서에서 오늘 주민총회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돌리는 거라고. 그 미리 보고 와서 이제 총회 때에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위원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걸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죠? 뭐냐,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지위원회 또는 공유재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의결위원회. 공유재산은 뭔지는 아시죠? 공유재산은 뭐예요? 다 같이 쓰는 공공재산. 그건 당연하고. 그럼 국가의 재산은 뭡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국가의 재산은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의 재산은 뭐? 공유재산. 시흥시의 재산은 뭐?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국가의 재산은 국유재산. 이제 여기도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땅이든 시설물이든 간에 어쨌든 이제 이 위원회가 심사를 다 해놓으면 거기서 탁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왜냐하면은 주민들이 그 사람들 심사 다 해놓은 거예요.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어디 치우치거나 왜 사람을 여러 명 해놓겠어요? 쌍방이 5 담당자처럼 견제와 감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장과 부단체장, 실국장한테 이 사람들이 위촉장을 받아보세요. 그 사람들 껍데기밖에 안 돼. 안 그렇습니까? 하수인밖에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여러 군데 위원회 있지만은 어떻겠습니까? 단체장은 내가 말한다고 단체장이 움직이고 서로 아는 안면에 그냥 밀어줘. 그래야 시에서 다음에 또 한 번 또 위원도 시켜주고 그러지. 안 그러면 그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지. 안 그러면 잘라본단 말이에요. 지금한테 뒤름 소리 하면. 그런 식으로 위촉을 하거나 임명을 해버리면 위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주민이 직접 뽑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다 명예공직이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집행기관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별 하는 일은 없겠죠, 상대적으로. 특별한 시기에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중재위원회, 그 다음에 후견감독위원회. 후견감독위원회는 사실은 사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에 순회 판사, 거기에 예를 들어서 누가 변호사를 특별히 데리고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변호사인 사람이 그냥 무일푼으로, 그건 무일푼입니다. 해서 내가 이 사람은 후견인이 돼주겠다. 변호사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냥 이렇게 돈 안 받고 변호사분들 이렇게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주고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요 인구 아까 말씀드렸던 6천 명이 안 되는 곳에 이런 제도들이 우리는 그냥 자원봉사식으로 그걸 하는 건데 또 물론 지자체에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직접 뽑습니다. 뽑아서 당신은 우리 동네의 후견감독위원이다. 법률 전문가로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당신은 그걸 해달라. 이러면서 우리는 별로 시장님이 다 유명하고 차갑습니다. 그럼 딱 시장님 쫄쫄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시장 바뀌면 어쩌면 싹 다 갈아 차갑본다니까. 물갈이 해버린다니까. 그럼 다 시장 편이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는 주민 직접 뽑는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결위원회가 진정한 완전한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서 그 특정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명예공직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주민 직접 뽑습니다. 주민 직선으로. 해서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물론 임명직 있고 또 뭡니까? 저는 임명직이죠, 그죠?
장은 임명직 그 외에는 전부 다 승관이 공무원. 그러니까 전부 다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권력자가 딱 잡고서 위에 꼭지를 잡고 쫙 당기면 저 아래 뿌리까지 몽땅 다 빨려올 수 있게끔 딱 그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아주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사불란한 거 좋아하잖아. 왜? 군대 문화입니다. 차렷, 중시엇, 앞으로 나란히 뭐 초등학교 입학하면 앞으로 나란히 뺏겼다 배우나. 앞으로 나란히 줄 세우는 거예요. 이 행동에서 바로 이 의식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건데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앞에 사람 따라서 쫙 나란하게. 네, 그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 줄 서라 합니다. 문화 시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가 왔을 때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줄을 쫙 서라. 줄 세우기 작전이죠.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뭐 서로 가려고 막 머리 뭐 먼저 지워박다가 뭐 이렇게 차 헤딩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서 모든 우리의 생각과 생활 양식 속에 이게 묻어 있더라는 게 줄 세우기가. 그래서 이거는 줄을 세울 수가 없게끔 됐어. 아예.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 자문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인구 6천 명도 안 되는 곳에 18개의 자문위원회. 의결하는 곳은 5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조합 같은 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폐수 처리나 상수 공급. 이거 우리 어디서 합니까? 지자체 같으면 지방 공기업체에서 다 해버립니다. 그거 다 월급 다 주고 또 뭐 또 그 공기업장은 또 단체장이 또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까지 단체장이 다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한다. 바로 폐수 처리와 상수 공급에 관한 거는 우리 동네 사람이 뭐 물 먹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 조합을 만들어서 이게 이 나라가 또 조합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조합의 나라, 호수의 나라이고 조합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합 만들어서 우리 물은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한다. 사실 굉장히 모든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했어요. 이게 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민주적인 그런 요소들 때문에 스위스 학교를 만드는 취지가 본래 거기 있지만 따져 보면 너무나도 경제적이에요. 비용이 적게 들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뭐 아까 말한 실국장 정도 되면 우리나라 실국장 정도 되면 최고 고참이고 월급 먹는 하마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잖아요. 그게 다 선출직으로 다 있으면 명예공직이니까 그 전략되죠. 이런 공기업들 아예 없죠. 이게 곳곳에 다 이게 돈 들어가는 곳에 거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국민한테 하는 조세 부담률 20%가 넘으니까 우리랑 비슷하거든 조세 부담률은. 근데 돈 돌아가는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그 돈이 다 돌아가겠습니까? 주민들하고 국민들한테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물론 뭐 제가 오늘 이 수업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경제적인 면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명예공직 시스템 자체가 경제적이죠. 나중에 가면은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명예공직자 수를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된 겁니다. 연방에는 주가 포함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아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 명예공직자들이 이제 특히나 집행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주요한 결정을 하는 이 사람들이 보면은 15만 1,000명이나 된다. 이거 다 월급 줘야 될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뭐 그야말로 돈 남는 뭐 장사 최고 장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내가 다시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올인 안 하는 게 정치 과열이나 이런 걸 항상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본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저희 예를 들은 것처럼. 그래서 요건 이 자료들을 제가 1차 자료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한 건 아니고 데이터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이게 내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자료집이 없는 이유도 이게 내가 스위스에 출장 가기 전에 이걸 달라 그랬는데 결국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스위스 출장 갔다 와가지고 30일 날 써가지고 좀 5월 30일 써줬어요. 그래서 그냥 2차 자료인 여기
루가노 대학 교수가 2015년도에 이걸 발간한 건데 이 데이터가 나온 건데 그러면 2014년도까지 했던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차가 좀 있습니다. 뭐 그래도 큰 오차는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이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방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그 보시면은 그 소방직의 국가직화 이야기가 거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쟁점으로 되어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은 완전히 명예공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이 있으시면서 이제 소방관직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얘는 보고 계시는 얘는 다름이 아니라 비텐바흐라는 이제 산트 갈렌 주에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헤겐슈빌이라고 말하는 여기도 역시 산트 갈렌 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방대는 이렇게 같이 동네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두 곳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포여베어라는 말이 소방이란 뜻입니다. 소방.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하나의 소방대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근데 비텐바흐 같은 경우에는 10,000명이 좀 안 됩니다, 인구가. 그런데 여기는 개마인드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공간은 굉장히 넓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헤겐슈빌이라는 곳은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은 한 11,000명이 조금 안 되는 또는 11,000명이 조금 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자치단체인데 소방대원의 숫자 보십시오. 114명이나 된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사람은 73명입니다. 나머지 한 40명 정도 되는 거는 교육 훈련 대원으로 이제 있죠. 이제 교육 훈련을 받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실제 오랜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스위스는 본래 민병대가 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군대도 다 민병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전통은 여전히 남아 있고 소방대 역시 뭐 우리나라에 소개된 말로 하면은 그냥 민병대죠. 이게 소방 민병대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주민들이 그냥 의용 소방대 그거와 같이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우리 의용 소방대들은 불 끌 때 이 마스크도 하나 제대로 없을걸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기는 아래에 보시면은 소방 장비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장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없는 게 없어요. 이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 하시는 말로 뭐 돈 많은 나라인데 뭐 다 사면 되잖아. 운영은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겠지만 교육훈련이 1년에 6번씩 꼬박꼬박 지속적으로 하루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장비들을 갖다가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 전용 버스에서부터 소방교통버스, 호흡지원버스. 호흡지원버스는 뭔지 압니까? 우리 소방대원들 불나고 그러면은 다 산소 탱크에 다 메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버스 자체가 운영해요. 이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게 가능해지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고급 최첨단 고급 장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최첨단 고급 장비들이 가능한 것은 제가 그 아까 3일간 뭐 여기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내가 뭐 힘들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게 아니라 18일 날 경기도하고 그쪽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덕수궁 근처에서 했었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경기 소방대를 운영할 때 소방관 한 명당 연간 8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답니다. 인건비만. 그러면 불이 안 나면 내가 어떡하냐. 대부분은 불이 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뭐 우리는 이제 뉴스를 보니까 불난 데가 하도 많지만 그게 그런 불이 자주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는. 근데 여기 어떻게 합니까? 다 공짜잖아요.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없는 장비가 없고 또 교육 훈련을 할 때에 실질적인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동네 사람이 딱 지휘관으로 있기 때문에 어디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뻔하게 다 아는 사람이에요. 뭐 위에 뭐 명령계통이고 이거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딱 그 동네 사람들인데, 뭐 예를 우리 같으면은 저 높은 곳에서 지휘를 하시니까 우리는 뭐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다 지는 거 아닙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뭐그이 소방 안전 다 합쳐지는 게 행정 안전부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주무장관은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이 코만도가 실질적 코만도는 누구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명령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 기다리다가 불 다 타보고 있잖아요. 이게 독일도 사실은 상당히 관료제화되어 있습니다. 이 소방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소방이 관료제화되면 사실은 불 났을 때 불 잘못 껐다. 불은 끄기는 껐어. 그 빨리 껐을 수 있었는데 누가 명령을 어떻게 해서 이 빨리 못 껐다. 그래서 뭐 사람 인명이 뭐 어떻게 됐다. 책임을 져야 돼,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기다려야 돼요. 자기는 임의대로 그냥 갔다 이러면 왜 너 임의대로 갔어? 이게 조직 활동인데 팀을 잘 짜서 제대로 했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자기가 왜 밖으로 날아갈 짓을 합니까? 본업이었어. 그래서 명령 없이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왜? 내가 실컷 불 꺼놓고 나도 욕들을 먹을 짓을 전들 하고 싶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직업 관료제화 안 돼 있으면서 뭐냐면은, 그리고 동네에서 현지에 다 알잖아요. 그 동네 뭐 만 명 되는 동네야 뭐 뻔한 동네지 그 뭐 신속하게 가서 확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방은 항상 현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관료제화해서 정부의 소방대원으로 다 만들겠다. 물론 뭐 인사체계나 그다음에 뭐 지휘 명령 체계나 또 따로 하고 뭐 재정적인 것만 하겠다고 정부는 그러지만 본래 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인사권이 아무리 주어져 있어도 돈 가진 놈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다 코끼는 없습니다. 인사 다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원래. 인지상정이지. 해서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면은 재정적인 문제도 사실은 상당 부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명예공직이다. 그러나 서유서 역시 모든 공직이 명예직은 아니다. 거기도 역시 공무원은 있다. 서유서에도 공무원은 있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실제로 전문성을 요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해야죠. 저기도 라우프한 베암트라고 해서 직업 공무원이 있습니다. 직업 공무원 중에 최고 우두머리를 지방자치단체에는 게마인데 슈라이버, 슈타츠 슈라이버라고 그래서 슈라이버가 뭐냐면 뭘 필사를 말하는 건데 동사 슈라이번에서 나왔어요. 뭘 써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물을 보다는 뜻이죠. 사무 보는 사람의 최고 대장. 이 사람은 직업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제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합의제 집행기관들과 그 사람들 다 보좌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사람. 그러나 집행 과정에 대한 의결 권한은 없어요. 그리고 게마인데 슈라이버라고 말하는 사무총장은 우리 한국말로 결국 사무총장이 되는 거죠. 사무총장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왜? 직업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들은 다른 동네 사람이어도 돼요. 그냥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그냥 하는 게 우리나라랑 똑같이. 그러나 그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결정은 누가 한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뽑아서 비록 명예공직이지만 다 결정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체장의 80%가 명예공직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국장들은 90%가 명예공직이다. 자문 의결 기관은 전부 다 100% 소방대원 100%. 다만 소방대도 어디다? 대도시는 제외된다. 이걸 또 기억을 잘 하고 계세요. 대도시 예를 들어 쭈리히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서는 가장 큰 공항이고 외국의 관문이고 제네바 있는 제네바 공항하고 두 개가
나라는 작지만 공항이 하는 역할은 우리 인천공항 못지않을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그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필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네바가 어떤 동네인지. 그런 곳에는 인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무적인 문제가 있는 곳들은 한 60% 정도가 소방관들이 지급.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명예직이거든. 해서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개혁으로 들어갑니다. 의미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예공직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의 첫 번째는 주권자인 시민과 주권자들의 시민의 의사를 받아서 일을 하는 정부가 동일하다. 우리는 어떠하다? 분리되어 있다. 왜 동일하냐면은 여기 정부에서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명예공직으로 그냥 보통 시민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보통 시민은 아닙니다. 똑똑한 시민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주업이 아니라 자기 본업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시민의 자격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와 시민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지.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관료제화시켜서 직업 정치인에 의해서 정치와 사회는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으면은 의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뜻대로 되느냐? 동일하게 해놓다 서비스도 말이 좋지. 여기 제가 표현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적 과정에서 사회 영역과 정치 영역이 하나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일원화되면서 결국은 정치의 결과가 시민의 의사와 다르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의사대로 어떤 정치가 결정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스위스도?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철저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국민이 원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누구의 이해관계로? 전문 또는 직업 정치인들의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국민의 뜻에 의해서 그 정치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오늘 명예공직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민과 정부를 분리하지 않고 일원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과정 자체가 사회와 정치가 하나로 되면서 정치의 결과가 시민의 의사에 아주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끔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명예공직이라는 게. 자, 이렇게 좋은 거 그런 서비스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가능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명예공직이 이렇게 좋은 명예공직이 그럼 우리도 하면 되겠네?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올려놓은 겁니다. 서비스는 이런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명예공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선은 이러한 명예공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하는 일이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까 계속했죠.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자꾸 뭐 10,000명 이하고 뭐 6,000명 이하고 이 소리를 내가 계속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은데 서비스가 나라 전체로 보면 그렇게 작으냐? 물론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으로 저기도 인구가 850만 정도 된다고? 그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보세요. 안 돼. 그러나 이 나라는 정말 몇천 명만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 첫 번째 시스템이 다름이 아니라 지방분권적인 체제가 됩니다. 지방분권적인 체제가 다름이 아닙니다. 지난 재정 때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연방이 하는 일이 인구로 볼 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가 연방이 하는 일이 조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3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4%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연방이 하는 일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다. 34%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일하는 게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돈도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앙 집권적이라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세원으로 보면은 80%가 국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20% 가지고 광역이 기초가 일을 하는 거예요.
80%에서 돈을 가진다는 건 80% 나라 그러니까 기초 광역을 다 집어넣고 가장 큰 일을 하는 곳이 어디다는 말씀입니까? 머리가 이따만하게 큰 거예요. 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라고. 여기는 지방 분권화돼요. 돈이 작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는 일이 작은 거고, 하는 일이 작다는 것은 정치행정적인 기능의 규모가, 하는 일의 규모가 어떻다는 말입니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하는 일이 없으니 할 일도 없는데 전문 정치인이 달라들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할 일이 많다? 하는 일이 굉장히 복잡하다? 직업으로 삼고 일 안 하면 그 일 되겠어요? 상식적인 이야기. 해서 왜냐면은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적으니까 이게 명예공직이 가능하게 돼요. 이게 명예공직이 얼마나 좋은 의미가 있는지는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연방이 하는 일이 작아졌을까? 다른 일이 아니라 스위스 전체가 나라 전체에서 그러니까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하는 역할들을 다 모아보면 우리보다도 정복하는 역할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일을 어떻게 해요? 연방이 할 일을 우리로 보면은 중앙정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주정부에다 다 갖다 줘버린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학도 어떻게 해요? 주립대잖아요. 그게 다. 주립대는 주에서 운영하는 대학이잖아요. 미국도 어떻습니까? 대학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학이 주의 권한이면 초중고등학교 당연히 주의 권한이 되는 거죠. 저기도 내는 그런 뜻이거든요. 경찰까지 몽땅 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등법원, 지방법원까지 몽땅 다 주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3%의 돈을 가지는 거예요. 하는 일이 이게 세원만 보더라도 조세 금액만 보더라도 결국은 하는 일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는 일을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넘겼다. 그럼 여기는 하는 일이 많아졌네. 근데 그럼 하는 일이 많아지면 일이 복잡해서 얘는 명예공직 못할 텐데 왜 명예공직을 하는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는 일이 많은데 그걸 쪼개버리는 거야. 몇 개로? 주가 몇 개로 해서 26개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할 일의 파이가 100으로 이렇게 많았는데 이걸 26쪽으로 내버리면 어떻습니까? 또 역시 할 일이 적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명예공직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자치단체도 하는 일이 스위스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한이 많다는 일은 사무가 많다는 이야기고, 사무가 많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쪼개버리냐면 인구 수로다가 확 잘라버려요. 10,000명이 안 되고 6,000명, 평균 3,000명에서 3,500명 사이란 말이에요. 한 개 지방자치단체가. 보십시오, 숫자로. 무려 인구 850만에 2,212개로 쪼개버리면 할 일 없는 거예요. 사람 몇 명 살지도 않는데 그 복잡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고 하는 일의 규모가 작으니까 명예공직이 가능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데 우리는 어떠냐? 인구, 지금 계속해서 내가 인구하고 하는 일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인구부터 먼저 봐야 돼요. 사람이 많으면 자연 할 일이 많아집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집에 식구가 많으면 밥을 많이 삶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게 인구라니까. 여기서 복잡성 하는 일 전부가 여기서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100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5천만이 넘어요. 그런데 스위스는 기껏 해봐야 전체 인구가 850만이다. 몇 퍼센트냐? 우리나라를 100으로 잡았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이걸 우리나라 전체를 했냐?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 국가잖아요. 국가니까 국민 전체를 정치행정적인 수요자가 국민 전체이기 때문에 5천 몇백만을 100으로 둬야 돼요. 스위스도 연방으로 보면은 연방 전체는 스위스 국민 전부잖아요. 그럼 전 총인구로 가야지. 그래서 비교를 하면은 스위스 전체, 우리나라를 100으로 기준했을 때 스위스 전체 인구는 16.4%, 16%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떠하다? 거기다가 지방 분권화까지 해버리면 어떠하죠? 하는 일이 규모가 작으니까 명예직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광역 가보면, 우리는 광역이지만 자기들은 주가 되죠.
역시 어떠하냐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도평균 인구를 갖다가 100으로 잡았을 때에 스위스의 주의 인구는 우리나라 도 인구의 9%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명예공직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또 기초 쪽으로 오면은 우리는 시흥시 인대하고 시 평균 인구하고 그쪽에 자치단체인 개마인데 그런 거 비교하니까 1%밖에 안 돼. 우리의 1%밖에 안 돼. 이렇게 작은이 명예공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소위 말하는 스위스의 명예공직을 가능하게 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뭐 인구가 많으니까 저 선생이 우리는 명예공직 하지 말자는 건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문제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우리도 스위스처럼 그와 같은 제도적인 요건을 갖추면 뭐가 된다? 스위스처럼은 안 되겠지만 스위스 따라는 완전히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절반은 따라갈 수가 있다. 어떻게? 규모를 작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스위스가 무슨 첫 번째 그게 가능하게 했던 게 지방 분권을 통해서 규모를 작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정부가 막 이때 가분수처럼 머리 크게 하지 말고 이걸 좀 다이어트는 거예요. 정부를 갖다가 중앙정부를 다이어트를 하자면 그 다이어트하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정부 하는 일을 없애버린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 수요나 이런 게 얼마나 크다고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거를 어느 정치인이 강큰 정치인이 안 돼, 우리는 못해, 국가는 뭐 작아야 된다고 뭐 세미 스테이트 뭐 그러고 뭐 다이어트하고 뭐 날씬해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 임무를 다 떼버린다. 바로 그날로 뭐 다 저기 선거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자. 그게 뭐냐? 중앙정부를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뭡니까? 지방분권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지방분권 아닙니까? 아까 스위스도 내놔. 스위스가 그래도 작은 나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연방세원이 34%밖에 안 됐다 그랬죠. 그건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본래는 많은데 어디냐면은 분권을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분권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요 써놓은 게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은 큰 규모의 정치 행정의 단위 때문에 우리나라는 높은 대의민주주의와 정치 행정 관료제화의 불가피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비교를 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시스템 같으면 스위스처럼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지방 분권을 하자, 자치를 강화하자. 이게 지방 분권을 하면 하는 일이 지방이 많으니까 자치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 중에 납세자인 주민이 직접 권한을 가지려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큰 정치행정단위의 규모가 우리는 크다는 건 뭐 이미 말씀드렸고 1번 크고 크니 공공의 문제가 두 번째 복잡하고 세 번째는 복잡하니 전문적인 해결 방식이 요구가 되었고 전문적인 이 해결이 요구가 되니 당연히 지급화되고 관료제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불가피성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해결 방법 이미 이제 해결 방법 다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 다 알고 계시는 부분. 작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크게 돼 있는 정치 행정의 규모를 개혁을 할 때는 우선 작게 해야 된다. 작게 해야만이 현재의 과잉 대의 민주주의와 과잉 관료제에서 탈피를 할 수가 있다. 작게 해야 된다. 그럼 작게 하는 건 어떻게? 1차적으로 왼쪽에 있는 것처럼 국가가 하는 일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이야기로 국방과 외교, 사회 보장에 관한 것만 하고 사회 복지가 아니고 보장입니다. 보장. 사회 보장은 보험과 내셔널 미니멈 문제니까 서비스 역시 사회 보장은 누가 책임진다? 연방이 책임집니다. 고유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정부가 또 알아서 한다면서 사회 보장비 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방자치단체 다 매칭 세금 다 긁어갑니다. 또 몇 푼 되다는 세금 다 긁어가요. 그걸 이제 노인연금 이런 노령연금 이런 거 나갈 때에 지자체들이 다 그 매칭 비용을 다 댑니다. 25%씩. 저것도 한 달 해놓고
말은 저희가 한다 해놓고 돈은 또 필요한 돈은 누구냐? 돈 필요한데 내가 보려면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네. 네가 돈 좀 내놔라. 돈 안 내놓으면 다음에 지방교부세하고 국고 보조금 줄 때 되면 또 싹 잘라보면 어떻게? 또 갖다 바쳐야지. 바쳐야 또 받으니까. 야, 이거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일단은 작게 하자는 건 어디를 작게 해야 되냐면 지방 분권을 통해서 정부가 하는 일을 축소를 시키고 일이 작으니 입법권도 당연히 축소되고 하는 일이 적으니 재정도 당연히 축소되고 이게 지방 분권화예요. 지방 분권화 하면은 그 다음에 광역과 기초는 지금 현재 하는 일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완전히 새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재조정이 돼 하는 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기를 작게 했다면 여기는 어떻게? 읍면동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읍면동은 굉장하게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게 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야지는 생활과 관련된 몽땅 나는 기초라기보다만 여기 있어야 돼요. 읍면동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많으면 이게 하는 일이 많아도 괜찮은 게 우리 여기 좀 오면은 인구 평균 내봐야 한 2, 3천 명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서울처럼 뭐 3천, 4천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읍면동에 웬만한 데는 안 그렇습니까? 저 선생님 뭐 오랜다고 하셔서 알죠. 이 동네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다 아신다 아닙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머리를 싸매고 안에서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실 역할은 이제 제가 말미에 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주민자치 활성화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스위스의 합의제 집행기관처럼 집행기관 역할을 해야 돼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앞으로 집행기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의결기관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마을총회에 있는 동네 사람 유권자 전체가 스위스처럼 내는 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스위스 공부를 쭉 해보면 주민자치회는 결국은 지금 현재 뭐 주민자치회니 주민자치위원회니 샀지만 이게 주민자치회 그것도 뭐 문제 많습니다. 어쨌든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자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경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경험을 하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읍면동이 자치단체화되어야 된다는 자치단체화. 스위스처럼 자치단체화되고 여러분들께서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자주적 집행기관으로서 미래의 주민자치회가 됩니다. 미래의 주민자치회는 결국은 이렇게 합의제 집행기관. 아까 미국식으로 말하면 위원회형 정부.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의결은 누가 하느냐? 너는 주민총회가 의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유권자 전체가 의결기관이 되면 되는 겁니다. 주요 사안은 여러분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주민자치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위에서 뭘 결정을 하지 마세요. 나라 스위스처럼 집행 과정에 관한 것만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에서 원래 사업을 뭘 해야 되겠구나 하면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설문지화하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마을 사업단 맞아요?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그거는 주민자치위원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근 70명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직 그 70명이 또 알고 보면 내가 이 아파트 저 아파트 하고 어느 마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모은 사람들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데도 훨씬 이게 탄력을 붙일 수가 있죠. 그분들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집행기관으로서 내년도 사업을 뭘 할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거 탁 만들어가지고 그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조사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사한 게 딱 모아질 거 아닙니까? 모아지면 대통령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 보셔도 아시다시피 택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 동네 사면 어떻겠습니까? 더 많아. 설전에 더 많은 사람만 껴서 그건 보통이야.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집행기관으로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예산도 감당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어떻게 마련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을에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고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골라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합의제 집행기관은 여러분들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잖아요. 그럼 의논하시는 거예요. 회의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설문지마다 분류도 다 새로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집행기관들이 본래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2차, 3차 심의들, 논의들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내년도 사업안을 주권자인 유권자 전체에게 마을 총회에다가 내년도 사업 이런 거 하려고 상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을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동네 사람들은 봐도 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런 것들은 승인 절차라. 거기서 찬성 반대. 내가 쭉 서울에서 손 들고 하듯이 찬성 반대해서 승인 받아서 사업을 1년간 하고 난 뒤에 우리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 허락해 주십시오. 결산총회 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총회, 결산총회. 서울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냐면 뭐 사업총회라고 하시든지 예산총회라고 하시든지 어쨌든 1년에 기본 2번은 하셔야 돼. 해서 여러분들은 집행기관, 유권자 전체는 입법기관으로서 그렇게 해나가면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다음에 읍면동이 자치기관화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동이 되면서 정말 읍면동 수준에서도 특정 어떤 사람이 권력을 독식하지 않고 권력을 공유한 상태에서 정말 동네가 조롭게 흘러갈 수 있다고. 물론 시끄러울 겁니다. 본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거는 큰 과정으로 보면 중간에 있는 하나의 시행착오이지 본래 그랬으면 좀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이런 사태가 본래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오늘 제가 명예공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하나의 의미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